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가 반갑냐? 종강이 반갑죠.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들어온 학생들은 그야말로 이제 반가울 거예요. 긴 무려 44강째죠. 예. 그리고 이것이 끝이냐? 또 선생님이 약속한 기획특강, 문화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이것 또한 3강 내지 4강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3강쯤 잡아놓고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 1강쯤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 늘 그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다 국사 전체를 한번 전부 다 본 셈이에요. 알겠어요? 오늘 볼 내용은 사실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좀 아쉬워서 해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276쪽 보십시오. 그 앞에 이제 그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했습니다. 법전이라든지 또 성리학, 특히 우리가 성리학은 이미 다 정리해놨죠. 한 강좌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시대 성리학만 따로 이렇게 잡아서 정리했고요. 거기 275페이지 좀 보세요. 5페이지. 17세기에 예학이 발달한다라고 했는데 예학. 자, 여러분이 17세기의 예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17세기에 예학이 발달해서 예학은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달했어요. 알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애들이 우리 민족을 일컬어서 동방에이지국이다. 알겠어요? 동쪽에 있는 A를 잘 지키는 에이지국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 민족은 예법을 중시하고, 그죠? 예법을 중시하고, 예법을 따지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생겼느냐?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죠? 예속 논쟁. 그래서 상복을 입는데 3년 입을 것인가? 1년 입을 것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상복 문제를 놓고 이렇게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만큼 예속 논쟁이죠. 예학이 발달했었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예법이 발달해서 하나의 예법이 학문적 차원으로 승화시켜진 게 17세기다 이겁니다. 여러분 다 몰라도 좋아요.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미 선생님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저 앞에 사회에서 강조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말이죠. 성리학적 질서가 예법과 결합해서 특히 이제 그 17세기 이후가 되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했었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와 함께 성리학과 이 예학이 결합해서 누구 위주의? 양반 위주의, 알겠어요? 양반 지배 질서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했는데 그 양반 지배 질서가 다름 아닌 양반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에 의한 지배. 그래서 여성 차별이 더욱더 심화돼 간다라는 점 강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고려시대건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갑작스럽게 심해진 건 언제냐? 외란 이후에 17세기 이후부터 특히 예법과 예학과 성리학의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여성 차별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좀 보십시오. 자, 양난으로 흐트러진 유교 질서를 회복할 목적으로 예학을 중시했다. 많은 예학자들이 출연했는데 그 중에 김장생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두실 것. 알겠어요? 예학과 관련된 사람 누구라고요? 김장생이 있습니다. 김장생. 원래 그 예법이라는 것도 성리학의 누굽니까? 성리학의 주자가 만들어 놓은 주자 가래에 따라서 예법을 거행하면 됐었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속 논쟁에서 봤다시피 주자 가래에 규정되지 않는 예법까지도 우리는 전부 다 따졌단 말이야. 알겠어요? 임금이 돌아가셨는데 그 임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인 임금을 위해서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이게 주자가래는 안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임금이 큰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인 경우에는 상복을 또 몇 년 입어야 되느냐. 알겠죠? 요걸 따지는 게 바로 1차 예속 논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효종의 비가 돌아갔을 때 그 어머니인 인조 부인인 조대비가 살아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조대비가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 상복을 1년 입어야 되느냐 또는 뭐 9개월만 입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따지는데 그런 따지는 기준이 주자가래에 없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아주 면밀하게 논쟁을 벌이고 따져서 학문적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알겠죠? 이런 어려운 예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애나 염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본성이 착해서 인간다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 규범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만 인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탈을 썼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청나라 오랑캐, 여진족 오랑캐, 뭐 외국 오랑캐 이런 놈들을 그렇게 봤어요. 예법이나 성리학적 질서를 가지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특별히 양반 위주 사회 질서를 강화시켜 나가더라. 알겠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성 차별도 훨씬 더 심화되는데
사람 누구라고요? 김장생이라는 사람을 알아두십시오. 정부 김장생 이런 사람이 예에 의해서 다스리자 예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폐단 보세요. 각 학파 간 예학의 차이가 전례 논쟁을 통해서 표출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속 논쟁이다. 예치에 대해서는 밑에 이제 박스로 딱 묶어져 있죠. 개인, 사회, 국가를 예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예법을 하나의 통치 원리로 적용시키려고 했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276쪽 보십시오. 거기 이제 불교 정비는 조선시대의 불교 정비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크게 다루지는 않겠고, 그 고려시대까지 불교, 좀 볼까요?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있었는데, 조선의 불교는 뭐냐? 조선의 불교는 특히 조선 초기에는 왕실에서 또 뭐예요? 민간에서 여전히 신봉되고 있었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뭐예요? 나라에서는 억불 숭유 정책을 펼쳤어요. 억불 숭유 정책을 펼치더라.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펼칠 때는 뭐예요?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권장하는 억불 숭유 정책을 펼쳤지만은, 그러나 임금이 개인적으로 또는 민간에서 믿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거야. 또 어거지로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 뉘앙스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국가가 말이죠. 국가가 하나의 정책적으로는 유교를 억압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 보세요. 신진 사대부였던 정도전 같은 경우 뭘 했어요? 그래요. 불교를 배척하는 이론, 그죠? 불시잡변을 저술했잖아요. 고려 말에. 그래 안 그래?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막상 이들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래, 나라를 세운 이후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고 이단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상을 수용하고, 알겠어요? 어느 정도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요즘도 흔히 국민통합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다르더라도, 또는 뭐 종교적 성향이나 이념적 성향이나,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도 껴안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포용정책이라고 하는데, 역시 15세기의 훈구파들은 부국강병을 내세우면서 국민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알겠어요? 기타 사상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왕실에서 또 민간인들이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정책적으로야, 겉으로 내세우는 구호야 억불 숭유 정책을 내세웠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태조 같은 경우는 그 태조의 그 왕심리 건국 뭡니까? 설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도 천도 과정이랄 이럴 때 보면은 태조 이성계와 그 스님과 관계, 무학대사와 관계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무학대사가 한양 쪽에 지금 도읍을 정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지금 경복궁이 있는 거기다가 도읍을 정하지 않고 왕십리 쪽에다가 자리를 잡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왕십리에서 도읍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자 어떤 그 농부가 소를 이렇게 갈면서 소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 무학같이 미련한 소야 하면서 말이야 소를 막 욕하는 거야. 옆에 무학이 있는데 무학대사가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여보셔 농부님, 왜 이렇게 내가 무학인데 이 소들은 무학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 녀석아, 여기가 무슨 도읍터냐? 도읍터는 여기서부터 심리를 더 가야 돼 라고 해서 심리를 더 가야 된다고 왕심리라고 했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학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태조 이성계가 특별히 무학과 친했구나. 또 아주 유명한 설화가 있잖아요. 이성계가 이제 꿈을 꿨는데 석가래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 대들보가 막 그 무너져 내려서 집에 깔려서 죽을 뻔했어요. 꿈에. 여러분도 이제 꿈에서 그런 그 참변을 당할 가능성이 그 경험이 있겠죠. 석가래에 깔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꿈 얘기를 듣고 막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옆에 있는 무학대사한테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그 장군께서 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워있는데 여기에 나무들이 떨어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깔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예요? 왕자, 임금 왕자 아니에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예견해준 그런 좋은 꿈이다. 이렇게 해몽을 해줬습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 더 좋았는지, 결과적으로 왕이 돼서 그런 꿈을 지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불교를 억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이렇게 믿는 경우도 있었다. 알겠어요? 세종대왕도 궁궐 안에 내불당을 두고 스스로는 임금 자신이 불교를 믿는 경우도 많았고, 세조 임금도 간경도감을 두고
불경 언해 사업을 했습니다. 불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이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세조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조카 단종을 내몰고 왕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징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그 꾸며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기 온양온천 이런 데 가서 이제 온천욕도 하고 그러면서 또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피부병을 나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원각사 절을 짓기도 하고 거기다 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감경동암을 편찬해서 감경동암을 지어놓고 불경 언해 사업을 하기도 이렇게 조선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불교를 인정하고 있었다. 신앙 차원에서 민간인이나 왕실에서 불교를 어느 정도 신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 15세기 훈구파들의 이런 스타일. 알겠어요? 부국강변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유교만 강조하고 유교 위의 사상을 철저히 탄압해야 돼!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강경한 유교 위주의 성리학 위주의 지배정책으로 돌아선 사람들은 바로 16세기의 사림들이죠. 그죠? 사림들이 집권하면 오로지 성리학만을 고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리학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불교뿐이 아니에요. 불교도 탄압을 하게 되고, 알겠어요? 불교 탄압뿐만 아니라, 도교와 관련된, 도교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그 관청이 뭐가 있었죠? 소격서라는 관청이 있었죠. 소격서를 없애버렸어요. 도교 소격서를 폐지시켰습니다. 누가 소격서를 폐지시켰더랬죠? 조광조죠, 조광조. 이와 같이 사임들에 의해서 다른 사상들이 탄압받았다. 15세기에는 기타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 15세기 훈구파들의 사상 정책이 그러했다.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정치 스타일이 그러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잖아요. 네. 거기 이제 도교와 민간 신앙이 있습니다. 276페이지. 자, 사원 정리도 정리와 도교 행사의 감소로 크게 위축되더라. 도교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많이 위축됐죠. 제천 행사가 국가의 권위를 높이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5세기는 소격서를 설치하고 그래요. 참성단에서 만이산 참성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대한 별에 대한 제사를 초제라고 했답니다. 초제. 알겠어요? 만이산 초제. 그래서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신에게 제사를 짓는 것을 초제라고 했죠. 소격서와 초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풍수지리설과 도참신앙 조선 초기 이래로 중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학대사와 한양천도와의 관계 알겠어요? 전부 다 풍수와 관련된 풍수지리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반 사대부 묘지 선정에도 작용 중요 표시하세요. 이 묘지 선정과 관련해서 특히 조선 후기에는 묘지와 관련해서 풍수지리 사상이 굉장히 많이 강화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뭐예요? 산송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죠. 산을 놓고 말이야 서로 풍수 좋은 땅을 놓고 서로 자기 땅이라고 송사를 붙는 것, 재판을 하는 것, 이걸 뭐라고? 산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풍수지리 때문에 나온 거야. 알겠어요? 풍수지리. 그래서 풍수지리와 관련된 옛날에는 이제 풍수지리라는 것들을 미신적 차원에서 이렇게 좀 멀리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근데 이율배반적인 걸 보세요. 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층들은 여전히 어때? 풍수지리 입각해서 묘를 씁니다. 잘 사는 놈 치고 말이죠. 조상묘 좋은 데다 안 옮긴 놈 하나도 없어요. 이회창 옛날 대통령 후보도 말이지 묘를 옮기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자기 조상의 묘를 옮기고 다들 묘를 옮겼었습니다. 선산을 어디 곳에 잘 쓰면은 발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오른 데더라 고관 대작이 몇 명 나온 데더라 알겠어요? 이런 미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지배층들이 거기에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이렇게 풍수지리가 양반의 묘지 선정에 많이 작용되고 있었다라는 점. 자, 민간신앙은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무당을 믿는 또 산신령을 신봉하는 삼신 숭배를 하는 삼신 할머니, 알겠어요? 삼신. 1월 성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촌락제 등이 있었고요. 마을마다 어때요? 성황당이 다 있죠? 거기에 이제 재단을 쌓아놓고 또는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석전에 대비하기도 하고 마을 제사를 거기서 함께 지내기도 하고 성황당에서, 알겠어요? 이렇게 촌락제 등이 있었다. 세시풍속이 중요시됐었고 특히 이 세시풍속이 유교 이념과 결합되거나 농촌의 농업 노동과 결합돼서 세시풍속이 잘 지켜졌습니다. 조상 숭배와 촌락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런 민간신앙이 크게 발달했다. 불교식 화장법 대신에 묘지를 쓰는 것으로 바뀌면서 명당을 선호하고 그 명당 자리 때문에 송사가 붙는 산송 문제가 조선 후기에 크게 많이 늘어나게 됐다. 알겠죠? 그 다음에 278페이지로 가보십시오.
과학기술의 발달 그랬는데요. 천문역법과 의학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가 15세기라고 써놓으세요. 15세기. 15세기에는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 16세기, 17세기까지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다가 나중에 18세기 영정조 때 특히 정약용이 나오면 다시 또 과학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15세기 세종, 세조 때, 그죠? 장영실 때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 후기에 영정조 때, 정약용 때 이렇게 과학기술이 크게 발달했다. 지금 여기는 뭐야? 역시 15세기 훈구파들에 의해서, 알겠어요? 역시 15세기 사람들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훈구파들의 나라를 경영하는 정책이 뭐라고? 부국강병,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야? 민생안정이죠. 민생안정. 그래서 자, 부국강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함선, 알겠어요? 배 이런 것들을 주조하기도 하고 화포를 만들기도 하고, 알겠어요? 또는 뭐 그 거북선 이런 전함을 만들기도 하고 전부 다 부국강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또 뭘 했느냐?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추국이 또는 뭐 해시계, 물시계, 알겠어요?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농사 관련되고 있다는 사실. 정확한 시간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법을 갖다 쓰기도 했는데 우리하고 역법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농사에 필요한 시간이 제대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또는 또 뭔가 수확을 할 때 이런 정확한 농사 때가 필요한데 그 때를 놓쳐버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 현재 조선반도의 지형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알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역법이에요. 역법, 달력. 그래서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만들었죠. 내외편을 이와 같이 달력이라든지 추국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5세기 훈구파들의 무슨 목적?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목적과 관련된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과학기술이죠. 알겠어요? 과학기술. 까짓 거 해봐야 얼마나 했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벌써 조선 초기에 수학적 지식은 미분적분까지 들어갔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기하기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수학적 계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삼국시대에 또 통일신라 시대에 그 훌륭한 석굴암이나 다보탑이나 석가탑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전부 다 뭐예요?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했어요. 모든 건축이 수학적 기법이, 수학적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축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시대에 충분히 이런 과학기술을 뒷받침할 만한 학문적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의 실력이나 기술을 얕잡으면 안 됩니다. 거기 보세요. 278쪽. 자,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은 세종을 전후한 시기에 특히 발달. 왜 그랬을까요? 세종 때 왜 그랬을까요? 그죠? 세종 임금이 집현전을 설치하고 아예 브레인들을 키웠잖아요. 그죠? 이런 과학기술 발달을 위해서 아예 그 두뇌들을 키웠습니다. 국가적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서역과 중국 과학기술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정치가들이 이제 표 얻으려고 자기 정치 이런 것들을 선전할 때 그 IT 산업이 어떻고 BT가 어떻고 바이오 산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걔네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놓고 기초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죠? 기초 학문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우물에 가서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쥐뿔도 않은 놈들이 말이야. 엄청나게 우리 한국이 IT 기술이 발달했다니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결과만을 기대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가 다 그 이공계를 기피하고, 알겠어요? 전부 다 의사 아니면 변호사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현재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이후에 우리 한국 문화가, 우리 한국 기술이, 우리 한국 수준이 과연 지금처럼 그 발전을 계속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서역과 중국 과학기술을 수용했다고 했는데 천문역법 보세요. 천체 관측기구. 자, 혼의, 간의, 천체 관측기구죠. 혼의, 간의. 그 다음에 시간 측정 기구로서 물시계를 자경루라고 했습니다. 물시계 자경루. 그 다음에 해시계는 앙부일구라고 그래요. 앙부일구. 여러분 이제 해시계 같은 경우는 그 큰 해시계도 있지만
아예 그 소형 해시계도 있다고 그래요. 앙부일구. 그래서 이 소형 해시 같은 경우는 이 종문반화 이렇게 조그만데 도포자락 속에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면서 시간이 궁금해 이렇게 해만 있으면 딱 놓고 그 해 그림자가 비치는 그걸 보고 아 지금은 뭐 시간이 언제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휴대용 앙부일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세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고 이 과학 지식의 발달이 기술로 이어져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우량 측정기구로서 측우기 세계 최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천문도, 천상, 열차, 분야지도 오른쪽 그림 보세요. 우리는 이제 고구려 때 이미 하늘 그림을 다 그려놨다고 그랬죠. 그 고구려 때의 천상의 별자리 그림이 아마도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을 걸로 봅니다. 그런 전통 문화를 계승해서 조선시대에 이렇게 천상, 열차, 분야지도가 현재 남아있죠. 예, 이렇게 하늘 별자리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측량 기구로서 인지의, 구별해야 될 것. 혼의, 간의는 하늘을 측량하는 기구고 토지 측량 기구로서 뭐가 있다고? 인지의, 규형이 있습니다. 규형은 토지 측량 또 지도 제작에 아주 중요한 기구였다고 그래요. 규형과 인지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법 보세요. 역법. 세종 때 만든 칠정산, 중국의 수시력과 저 멀리 아라비아 사람들의 달력 만드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늘에 관심이 많은 줄 아세요? 아라비아 사람들은 캐러반이라고 하는 대상 무역을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걔네들은 말이야 낙타 타고 아주 먼 지역까지 그 무역을 했는데 자, 여러분 배를 타는 사람이거나 낙타를 타고 이렇게 그 항로를 잡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별자리를 보고 항로를 찾습니다. 북성을 기점으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뭐 페르시아 왕자 그러는데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 때문에 하늘에 대한 관측 기술이 뛰어났었고 이 아라비아의 해해력과 중국의 수시력 이런 것들을 몰래 들여왔어요. 안 주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하늘의 아들인 누구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천자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늘을 들여다본다, 하늘을 관측한다, 우리 스스로가 달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늘의 직계 자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버리는 그런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천체 관측 기술이나 역법에 관한 기술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서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몰래 가서 빼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이긴 하지만 장영실이 알겠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 명나라 황실까지 침입해가지고 몰래 거기서 혼인과 간이 이렇게 대형 천체 관측 기구를 훔쳐보고 그걸 다 설계도를 갖고 발라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치열한 노력, 나라를 위해서 알겠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 결국은 15세기 우리 문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15세기만을 시간을 딱 잘라놓고 보면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선진국에 해당됐을 그런 선진국에 해당될 만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휴대용 시계를 들고 다니면서 시간을 그 당시에 측정했겠으며 알겠어요? 또 자기 나라 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으며 예. 달력을 스스로 만들고 달력을 만들고 측우기를 만들고 또는 책을 찍어서 대중들한테 알겠어요? 일반인들한테 널리 책을 읽히는 인쇄기술이 발달했겠냐 이거야. 인쇄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모든 금속기술과 그 당시로서는 선진 과학기술이 바로 이런 인쇄술이나 하늘 관측기술 이런 것들이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5세기 세종 때쯤 되면은 세계에 내놔도 그 당시 세계에 내놔도 우리 민족이 선진국에 해당될 만한 그런 문화 수준을 향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히 계산한 역법서입니다. 그리고 15세기 세계 과학의 첨단 수준을 누리고 있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의학은 뭐냐?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 것에 맞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또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는 약초, 또 우리 산수의 풍토, 여기에 걸맞는 치료법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우리 풍토에 맞는 치료 방법을 개발해서 정리한 게 바로 뭐냐? 향약 집성방.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뭐라고? 향약 집성방. 의술과 관련된 책이죠. 그 다음에 의학 백과사전은 의방유치, 향약 집성방, 의방유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가 되면 그 유명한 허준의 동의보감이 나오죠. 그 이전에 조선 전기에 알겠어요? 의방유치, 향약 집성방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실 것. 조선 의학학이 자주적 체계가 마련되어 민족의학이 더욱 발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동의보감이나 이런 데로 이제 집대성되게 됩니다.
활자 인쇄술 나왔죠. 여러분 항상 바늘과 실 같듯이 말이지 종이 만드는 기술과 활자 기술은 같이 병행됩니다. 알겠어요? 활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찍어낼 종이가 있어야 되죠. 종이만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붓으로 쓸 수 없잖아요.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활자 만드는 기술이 서로 상보적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종이뿐만 아니라 활자 기술, 또 활자 기술뿐만 아니라 종이도 당시 우리가 당나무 종이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알겠죠? 자, 금속활자 계량 보세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개미자를 주조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금속활자를 만든 것도 세계 최초라고 그랬는데 언제적이었어요? 그래요. 고려시대에 1234년 외우기 아주 좋죠. 1, 2, 3, 4년 최고 좋은 거야 이거. 1234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책이 있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실제로 어딘가 있거나 땅속에 묻혀 있거나 어느 무덤 속에 있거나 또 모르고 어느 집 창고에 아직도 쌓여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정고금 예문 자기 집 뒤져보세요. 또 하나 뭐냐? 상정고금 예문 말고 실제로 137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재 유네스코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인정된 건 뭐가 있어요? 직지심경. 그죠? 원래 이름이 뭐야? 직지심체요절. 고려시대죠. 그런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기술을 이어받아서 조선시대는 태종 때의 개미자, 구리로 만든 세종 때의 갑인자, 뭐 여자 이름도 아니고 뒤에 자자 들어가는데 이 자가 뭐냐? 활자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개미, 갑인 이건 뭐야? 그 활자를 만든 그 해의 이름을 따서입니다. 개미년의 개미자, 갑인년의 갑인자를 만들었더랬어요. 알겠어요? 특히 갑인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활자 모양새가 아름다워서 지금도 말이에요. 지금도 제목에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그 옛날에 책 제목에 많이 썼어요. 가령 국사책에 국사라고 하는 이 국사책 제목을 쓰잖아. 이 국사라는 글자를 세종 때 만든 갑인자를 뽑아갖고 국사 이렇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한문으로 썼겠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쓸 만큼 이 글자가 아름답다 이거야. 알겠어요? 활자 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갑인자 구리로 만들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쇄기술이 발달해서 종전에는 밀랍으로 활자를 교정하였으나 식자판을 조립하는 방법을 창안해서 2배 정도의 인쇄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밀랍으로 그 활자를 고정시켜가지고 일일이 글자를 찾아서 찍어낸 다음에 우리가 책을 쓰면은 글자 한자가 모여서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서 한 페이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걸 고정시켜서 거꾸로 이렇게 글자를 새긴 것을 찍어내서 책을 만드는데 그걸 아예 나무 판때기를 이용해서 글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써 한 단계 인쇄 기술의 수준을 높여놨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제주술의 발달 보세요. 세종 때 조지서 이름이 좀 지랄 같습니다. 조지서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종이를 제조하는 조지서예요. 조져버린다 이런 말 하죠. 조지서를 두고 다양한 종이를 대량으로 생산했다. 세종 때입니다.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세종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서 편찬과 무기 제조를 했어요. 세종 때 총통 등록 동그라미 하세요. 병서 그러니까 무기 생산 관련된 총통 등록, 화약 무기의 제작과 사용법을 정리. 이 그 하늘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중국 애들이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보안을 유지하고 안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이 하나입니다만은 화약 만드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화약이나 이 무기 가운데 제일 첨단 무기가 바로 화약이죠. 총과 화약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약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면 바로 대포가 만들어지고 대포 통해서 뭐 그 총이나 또는 우리가 조선 초기에 다탄두 총을 만들었잖아요. 신기전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핵 보유나 알겠어요? 또는 뭐 그 장거리 대륙간 미사일 이런 그 기술에 해당될 만큼 아주 중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몰래 누가요? 최무선이가 원나라 상인들 꼬셔가지고 결국 화약 만드는 방법을 만들어냈고 그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또 이것을 조선시대에 이어받았죠. 그죠? 그래서 화약 무기 제작과 사용법을 정리한 책 뭐가 있다고요? 총통 등록이 있다.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총통 등록. 화약 제조와 무기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문종 때 동국통감에서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전쟁사를 정리한 서거정의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 자주적인 역사책 가운데 하나라고 했습니다. 병장도설, 여러 가지 군사훈련 지침서이고요. 화약 무기 제조는 최해산에 의해서, 최무선의 아들이라는 거, 조선 초기 화포는 사정거리가 최대 100,000보에 이르는데 바퀴 달린 화차, 신기전이라는
화살 100개를 연발하는 그런 화차를 만들었다.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여러분 신기전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아주 대단한 그런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병선 제조 기술 보세요. 거북선. 태종 때 이미 함선 가운데 거북선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이 아니고 그 이전에 조선 초기에 만든 거북선이죠. 태종 때 거북선이 있었고요. 작고 날랜 싸움배 비거 도선이 있었답니다. 거북선과 비거 도선. 알겠죠? 결과적으로 뭐냐? 국방 강화와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여러분 항상 사람 누구라고? 15세기. 누구예요? 훈구파. 그러나 15세기 훈구파들의 이런 노력은 16세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6세기 살인들은 뭘 강조한다고요? 성리학과 예학. 알겠어요? 또는 보학. 족보 만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법을 깐깐히 따지는 거 이런 것만 중시하고 야 무기는 왜 만드냐? 우리 뒤에 명나라 형님이 있는데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반드시 여진이 쳐들어오거나 외구가 쳐들어오면 명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러다가 임진왜란때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 16세기 살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그나마 외놈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이미 15세기에 만들어놓은 무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신기전이랄지 그 당시에 뭐 천자총통, 지자총통 이런 총통들이 말이죠. 화약 무기들이 말이죠. 조총만 믿고 따라온 일본 놈들을 개박살 내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기들이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 해놓고 있었지만 16세기 살인들 때문에 그 이전에 15세기에 만들어놓은 무기를 가지고 16세기에 일본하고 싸워도 조총 빼고 개인 화기인 조총 빼고 나머지 화기들이 우리가 우세해서 결국은 일본을 화력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겼다. 또 그 탁월한 이순신의 전략 때문이기도 하고 의병들의 용감한 자위고장을 지키려고 하는 의병들의 용감한 투쟁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 무기 제조 기술이 15세기에 발달한 것에 기인한 점도 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80, 290은 전부 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림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림으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이 282쪽이군요. 찾으셨어요? 넘어가 보세요. 음악과 무역입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역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백성을 교화시키는 수단이었다. 음악은 그렇습니다. 음악은. 여러분도 기분 나쁘고 그러면 어때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 많죠? 예, 애들도 그 음악을 참 많이 듣는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음악 듣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예.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에다가 그 MP3 이렇게 꽂고 있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엄마들은 이해를 못해요. 엄마들은 음악과 공부가 병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시대에 그렇게 길들여서 살았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 어머니 세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니야.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여러분 뇌는 많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 받아들여야 될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어떨 때는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떨 때는 엄마들처럼 말이야. 노래 부를 때는 노래하고 노래 들을 때는 노래 듣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꺼번에 마치 다탄두 미사일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력시키는 수단이 눈으로는 공부하면서도 귀로는 또 음악을 들으면서도 알겠어요? 손가락으로는 또 게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여러분들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공부를 해요. 알겠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런 학문의 깊이가 아주 집중해서 깊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대략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쨌든 음악은 좌뇌보다는 우뇌를 많이 다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서를 교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음악이 맡았었다. 그래서 국가의 각종 행사나 알겠어요? 의례를 할 때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음악이 발달. 세종 때 보세요. 악기를 제작하고 악기를 개량한 사람이 누구냐? 세종 때 박연입니다. 나중에 뒤에 성종 때는 성현이에요. 알겠죠? 혹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종 때 누구라고요? 박연. 성종 때 누구라고? 성현. 이런 사람들이 악곡을 정리하고 음악을 만들고 전통 음악을 재정리하고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간보,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한 정간보를 창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악보와 같죠. 현대 서양 미술에서 악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악곡과 악보 정리로 아악을 체계하여 아악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궁중음악, 전통 궁중음악입니다. 원래 이 당나라에서 당나라에 전해진 음악인데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이게 예,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 완전히 우리 것으로 정착. 이미 중국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한 행사할 때 지금도 아악을 연주합니다. 짱짱 하면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거 있죠. 마치 서양의 교향악보다도 훨씬 더 우리 것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악을 들으면 굉장히 그 장중함이나 엄숙함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쫙 이렇게 털끝으로 느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음악, 우리의 체화된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현이 악학개범을 편찬했다. 성종 때 성현이죠. 16세기 중엽이 되면은 민간에서도 당악과 향악을, 당나라 음악이에요. 향악을 소각으로 발달시켜서 가사, 시조, 가곡, 예, 송강, 정철이 지은 가사,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시조가 발달했잖아요. 이런 시조와, 예, 시조를 음악에, 예, 연결시켜서 많이 활용했었다라는 거. 무용 보세요, 무용. 궁중과 관청의 의례 때 다양한 무용이 행해집니다. 처형무, 전통춤을 우아하게 변형한 처형무, 그리고 농악춤, 무당춤, 승무, 이런 전통춤들이 있었다. 특히 민간에서는 산대놀이, 탈춤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꼭두각시 노름은 인형극이죠. 인형극과 탈춤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인형극은 꼭두각시 노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의 문화로 갑니다. 근대 태동기의 문화. 거기 보시면 285페이지에 성리학의 절대화 경향 다 배운 내용이죠.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17세기 후반 이후에 성리학이 절대화돼서 성리학 이외의 다른 사상을 철저히 탄압하고 이단으로 몰고 윤유, 박사당 이런 사람들을 사문난적으로 몰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양매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학, 양매학 우리가 이제 이 전전 강의에서 다 단독 강의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다 했어요. 293쪽 보십시오. 문화의 세경향. 자, 서민문화의 발달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293쪽 보면은 서민문화 발달. 상공업 발달과 농업 생산력 등대로 서당 교육이 보편화되고 서당 교육의 등장. 알겠어요? 또 한글 소설과 서당 교육과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서민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제 서민문화 가운데서 특별히 서당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금 뒤에 좀 이따 나오는 뭐예요? 한글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최초의 한글 소설 뭐가 있죠? 홍길동전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홍길동전뿐만 아니에요. 사신남전기, 구운몽 또는 뭐 춘향전 이런 판소리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야? 사회를 까는 겁니다. 계급적인 사회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아주 해학적으로 비판적으로 까고 있는 게 바로 한글 소설이나 판소리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서당 교육과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장시의 발달이야. 장시. 우리가 경제에서 장시의 발달을 봤잖아요. 전국에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장날, 5일 장날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해? 전국의 공간이 네트워킹 돼가지고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황해도에서 벌어진 일을 전라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왜? 그 장터를 누비고 다니는 장돌뱅이들이, 즉 보부상들이 어때요? 이 마을 소식을, 조고장 소식을 다 전해주기 때문에 이제 전국이 전화가 없어도, 알겠어요? 또 뭐 인터넷이 없어도 우리는 그 당시에 전국 소식을 장터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 결국은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되었다 이거야. 서당 교육과 한글 소설과 장시의 발달은 서민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 의식이 깨인 서민들의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이 서민 문화의 이름으로 알겠어요? 서민 문화라는 이름으로 표출되게 된다. 알겠죠? 이게 또 순환되겠죠? 이쪽에 가서 또 다시 서민 의식 향상시키고 상호작용해서 점점점 문화가 깨어납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발달하면 사람들이 문화 생활을 많이 누리려고 그러죠. 서민의 경제적 신분과 지위 향상으로 예, 서민 문화가 대두하게 됐다. 됐어요? 특별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전부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특징이 뭐냐? 줄만 그으세요.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대개 우리나라뿐이 아니야. 전 세계 통틀어서 만국 공통,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여간 가진 놈들, 높은 놈들은 글자 수를 제한해서 특정한 글자로 자기 의사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귀족이야. 당나라에서도 말이야. 귀족 문화가 발달할 때 당나라의 시인 그럼 누구예요? 예, 이백과 두보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시는 글자 수를 제한하고 형식을 중시합니다. 전부 다 높은 사람들, 귀족들 문학이에요. 그러나 서민들은 그렇게 표현 못해. 어떻게 글자 한자로 내 마음을 표현해? 이 복잡한 내 마음을 어떻게 글자 한자로 표현하냐 새끼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다 말해버려요. 알겠어요? 나는 새끼야 너 진짜 보고 싶은데 너 왜 안 오고 지랄이야 하면서 말이야. 다 말하면 될까? 판소리나 사설 시조도 어때요? 시조도 일정한 격이 있죠. 틀이 있죠. 몇 자 이렇게 글자 수가. 근데 그 제한된 글자 수로는 서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장 첫 구절이 마구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이런 시조를 뭐라고? 사설 시조라고 하잖아요. 그래 결국은 뭐야?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아예 판소리로 갑니다. 그래서 판소리는 그냥 사설을 마구 늘어놓는 거죠. 할 말 못한 말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서민들의 마음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양반들의 위선적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요. 후련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발전 한글 소설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이고 현실 세계가 배경이다. 한글 소설이 되게 그렇죠. 그 다음에 판소리와 탈춤, 춤과 노래, 사설로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 회화, 그림도 마찬가지야. 그림에서는 풍속화와 민화가 유행. 그림은 쌤이 이제 나중에 기획특강으로 또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음악과 무용도 감정을 대담하게 표현. 그죠? 음악과 무용. 판소리와 탈놀이 보세요. 판소리는 서민 문화의 중심에 판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판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극 아닌가요? 1인극. 그래 안 그래? 거기에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또는 뭐 대사도 있고 별하고 다 있어요. 근데 장구도 있습니다. 악기도.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얼쑤얼쑤 하면서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이게 세 박자가 돼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9시간 공연이야.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말이죠. 판소리 공연을 하고 아주 그 극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지네들도 오줌 마릴 텐데 우리 가수는 9시간 동안 떠들고 소리 지르고 웃고 하면서 막 한국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 파란 눈의 영국 레이디 앤 젠틀맨들이 앉아서 그걸 다 듣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 판소리 공연을 보고. 대단한 겁니다. 이거 뭐 서양의 오페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잽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저력 있는 문화의 저력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봤고요. 밑에 내가 보세요. 12마당 중에 5마당 춘향과 심청과 흥보가 적벽과 수군가만 현재 전하는데 이 전에 구전되어 오던 판소리 12마당을 5마당으로 정리한 사람이 신재효예요. 신채호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채호는 역사가고 신재효는 판소리의 대가입니다. 전라북도 고창 사람이죠. 고창에 이제 신재호 그 선운사 가는 길에 신재호를 그 생가가 있는데 그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십니다. 판소리를 정리했던 분으로 알아두세요. 19세기 후반에 가면극은 탈놀이와 산대놀이가 있다. 또 그 향촌에서 마을구슬 일부로서 탈놀이, 그다음에 산대놀이는 산대라는 무대에서 공연되던 가면극이 민중오락으로 정착돼서 줄거세요. 도시의 상위나 중간층의 지원으로 산대놀이가 성행. 특히 지배층이나 승려들의 부패와 위선, 양반들의 허구를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다.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한글소설 나왔죠. 한글소설. 자, 문학에서는 한글소설 보세요. 문학의 저변이 이제 서민들까지 확산돼서 서민들이 즐겨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긴 문장입니다. 사설 아니면 한글 소설이죠. 사설이 더 길어지면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 신분차별의 비합리성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기타 토끼전, 심청전, 장황년전 등이 있는데 사설시조는 줄거세요.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격식을 따지는 사람도 누구라고? A나 염치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형식을 중시하는 양반들이에요. 평민들은 격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더우면 홀랑 벗어요. 양반들은 절대 못 벗습니다. 더워도. 의관을 정제해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게 양반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형식과 예의를 차리는 양반들의 그런 위선적 모습이죠. 사실은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식. 또 사설시조,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사설시조입니다. 재밌어요. 사설시조 보면은. 한문학도 어땠느냐? 실학의 유행과 함께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예리하게 비판했었고 정약용, 삼정문란을 폭로하는 한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줄거세요. 알겠어요? 삼정문란을 폭로하는 누구의? 정약용의 한시야. 다시 정약용이라고 돼 있는데 시의 내용이 어째 좀 굉장히 과격하다. 알겠어? 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 이거 삼정문란을 까는 거구나. 누구라고요? 정약용. 삼정문란, 세도정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문란 결과 뭐가 발생했다고? 밀란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이런 시대에 이 삼정문란의 다양한 모습을 시로 나타내준 사람이 누구다? 정약용이다 이거야. 알아두세요. 정약용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이는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이런 한문소설들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한 열하일기가 있죠. 기행문. 그죠? 그렇게 박지원의 한문이에요.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동호인들의 시사를 조직하고 시사는 뭐냐? 요즘 말로 하면 문학동인들이에요. 문학동인. 그래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호인들을 만드는 것을 시사라고 했어요. 예, 또 김삿갓, 정수동 이런 사람들은 아주 코미디언이 코미디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풍자적인 시를 쓴 풍자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알겠어요? 정수동, 그 김삿갓. 이제 정수동 같은 경우는 하도 그 유머러스 해가지고 아마 요즘 같으면 대단한 그 코미디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극본 다 쓰고 연출, 연기까지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죠. 어느 날 그 평양에선가 어디서 밤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술락군들한테 걸렸어요. 원래 그 밤이 깊으면 3경인가 뭐 몇 경이 지나면 사람들이 통행 금지가 되죠. 근데 이 정수동이 술 처먹고 놀다가 이제 가다가 이렇게 딱딱 치고 다니는 그 포졸들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벽에 딱 붙었어요. 여봐라, 걔 누구냐? 그러니까 정수동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빨래입니다. 딱 이랬대요. 빨래가 벽에 늘어져 있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빨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술락군들이 웃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하여간 그런 재치와 그런 기지를 통해서 뭡니까? 당시 각박한 세상을 웃기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비슷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유명한 소설가 이해수 선생님이 젊었을 때 이제 술깨나 먹고 다녔겠죠? 그 당시에도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맨날 술 먹고 이제 그 늦게 돌아가다가 통금 딱 걸려가지고 경찰한테 걸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보세요, 거기 뭐해? 그러니까, 개요. 오면서. 사람이 아니고 개는 통행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개라고 했다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마치 정수동과 같이 그런 흉내를 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감각으로는 아마 웃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포복절도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림들은 그림으로 직접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 다 됐습니다. 근현대의 문화는 예,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현대사와 관련된 것이고, 문화까지 들어가면 너무나 세세한 내용이 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국사,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대장정을.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 지금 맥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름 그대로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또 흐름을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개념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혼자 한 번만 듣고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콘텐츠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디 이것만 잘 정리하셔서, 알겠어요? 예, 문제를 잘 풀어내고,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예,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그런 젊은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수능에서 만점 받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기본이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나머지 선생님이 다루지 못한 부분은 이제 그림이며 탑이며 그 다음에 불상, 공예 7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해서 그야말로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냥 볼 수 있도록 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수능에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